네, 오늘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장중 26만 원 터치하기도 했는데 3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반도체주에 훈풍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뉴스에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예.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른 전략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좀 포함됐다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문제부터 좀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별 특별한 임팩트는 없고요. 규모가 작으니까. 분위기는 좋겠죠. 근데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컨비네이션 두 개입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이것도 임팩트는 있습니다. 없진 않죠. 근데 보세요. 만약 이게 25% 이렇게 세액 공제가 만들어져서 그게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 펀더멘틀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가면 5% 빠질 확률이고 좋게 되면 5% 정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호재나 악재거리인가 봤을 때 저는 이것이 긍정적이라 해서 이게 뭐 3%, 5% 이것만 가지고 갈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감으로 옛날 횟수로 한 3, 4% 정도 임팩트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있다는데 25에서 30이니까 5%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0.3% 정도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0.5% 정도 이거 갖고 올라가면 된다. 땡, 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브로드컴이에요.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HBM. 이게 근데 어디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HBM이 아까 아침에 그 장 시작하고 직후인가 직전에 나왔을 겁니다. HBM이 지금 유일하게 콜이 안 되는 것이 엔비디아죠. 네. 그리고 AMD는 들어가죠. 근데 AMD는 엔비디아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삼성한테 중요하니까 하는 건데 누구죠? 지금 브로드컴에 들어갔다는 거는 브로드컴은 AMD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배경 설명 좀 해드려야 되는 게 그 삼성전자가 그 HBM3E잖아요. 네네. 이 제품이 이제 브로드컴의 시제품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일부 보도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늘 삼성전자는 더 가는 모양새다. 모양새 보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에 들어갔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HBM을 사용하는 그 HBM3E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규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AMD는 1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10에서 15예요. 어떻게 되죠?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에 콜 났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올라가려고 생각했어요? 한 10%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뭐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한 1.5%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오르고 아까 뭐 했어요? 아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1.8%? 1% 플러스 정도만 오르면은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2% 이상 넘어가는 거는 약간 흥분했다. 라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브로드컴 이슈가 그 세액 공제보다 높지만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갈 때 우리가 흥분해서 10% 이상 만약에 삼성전자 끌어올릴 생각이 있다 싶으면은 이론적으로는 그거의 10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다른 거죠. 오라클이나 다른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브로드컴에 콜됐다 그랬잖아요. 브로드컴에 콜되는데 브로드컴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건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는 이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장중에 26만 원 선까지 찍으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 뭐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30만 닉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어떤 호재 때문에? 뭐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싸죠. 그다음에 아까 AI, GPU, AI 시대에 삼성은 퓨어가 아니니까 퓨어인 회사는 누구죠? 퓨어라는 게 이거 고스란히 세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면은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규모가 4배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보다는 우리가 훨씬 큰데도 미국 회사가 아니고 한국 회사라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안 가면 아이러니하고도 하이닉스 주가도 안 가는데 요즘 마이크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계속 가면 하이닉스도 갑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예, 질문에 대해서 30만 원 가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크론이 지금 PER, 1년에 벌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한 10배 정도에서 11배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억울하게 삼성이 하이닉스가 3배나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하니까 디스카운트 합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 하냐면은 과거에는 50%였는데 워낙 우리가 앞서니까 50% 줄 건 없잖아요. 예. 얼마 정도 주시겠어요? 제로? 제로를 10배 가면 좋겠는데 10배 가면 4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아마도 7배 정도에서 8배 사이가 맥스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 정도면 한 20, 30% 디스카운트 하면 7배 하면 올해 기준 어닝에서 하면은 28만 원 나오고요. 28만 원. 만약 8배 정도 하면은 32만 원이 나와요. 그럼 30만 원은 넘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근데 있네요.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이크론이 만약 빠지거나 만약에 지금까지 좋은 것이 다른 변수가 생겨서 변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4를 승인을 HBM3가 아니고 다음 버전에 삼성전자가 더 앞서가 이런 이상하지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이닉스는 못 갑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흐름대로면은 아마 마이크론이 왜 그게 한국 시장의 저평가 그 이슈와 연결돼서요? 그 말고요. 삼성전자는 비록 하이닉스보다 지금 규모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HBM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00개 팔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30밖에 못 팔아요. 예. 그런데 막 콜만 되면은 내년에 30이 아니고 70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HBM4에서 엔비디아 콜이 난다면은 이런 가정이 들어가요. 쉽지가 않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을 사고 하이닉스를 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떤 주가든 간에 무조건 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같이 간다. 마이크론이 훅 빠지지 않으면은 한 7, 8배를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그것이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28만 원, 3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주가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러나 30만 원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네. 예, 주변 변수도 좀 챙겨주셨어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반도체 영역 안에서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고루 오르는데 그중에서도 AI.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전략을 예상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법 개정안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멘텀이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 AI 투자에서 먹을거리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듯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이게 정부 주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앵커님이 어렸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께서 취임하셨을 때 우리 IMF였잖아요. 1998년도에 대한민국은 과연 인터넷 보급률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9년도, 9년도에 얼마 정도 됐을까요? 미국은 얼마였을까요? 우리는 고작 10%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은 30%였어요, 99년도. 근데 정부가 미국은 30인데 우리는 10%. 1999년도에. 근데 딱 3년 뒤인가 2년 뒤에 정부가 푸시하고 뭐 초고속 인터넷 하면서 이것이 역전됩니다. 3년 뒤에 한국은 60%, 미국은 50%. 그게 정부의 힘이에요. 그리고 벤처 투자하고 뭐 하는데 인터넷 부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이버 코리아 21이라고 해가지고 뭐 4년간 뭐 30조 가까운 투자를 해가지고 100만 개 일자리를 한다 그러고 벤처 기업도 200개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사이 2,000개를 10,000개로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3년 사이에 확 바뀌었거든요. 2, 3년 사이에. 지금은 뭐죠? 인터넷 대중화 비슷하게 AI 대중화죠. 사실은 한국이 뒤져 있습니다. 한국은 AI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냥 HBM만 잘했을 뿐이에요. 그거에 향유한 건데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엊그저께 해서 나왔죠. 뭐 삼성 SDS, 뭐 네이버, SK그룹 뭐 데이터 센터 진다 했잖아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건 전 세계 이슈고 이번에 그 젠순왕이 그 중동에 갔을 때도 UAE고 사우디고 해가지고 딜을 한 거 보세요. 얼마나 난리를 합니까 영국 동bil도. 근데 우리는 그거 컨트롤 타워하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정부가 제대로 서버린 AI를 투자하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이번에 정책 수석을 AI 수석을 네이버 실무했던 그 연구소가 새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될 거다는 기대감이 있다. 이게 파지티브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5년간 100조 투자한다. 이거는 누가 없더라도 5년간 100조 돈이 있으면 하게 되겠죠.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잘 조율해서 스피드하면서도 골고루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 정책 수석 신설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직을 만든 게 아니고 8년 전에 UAE잖아요. 아랍에미리트. 8년 전에 이미 AI 국가 장관이 따로 설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년 전에 프랑스도 AI 장관이 때 했고요. 두바이도 그런 CIO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절대 빠른 게 아니다. 그나마 이번에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년간 100조 투자, 그다음에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실무자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도입률을 높이면은 아마 우리가 조금 뒤처졌는데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엊그저께 나온 뭐 SK라든지 LG CNS라든지 이라튼 등 투자하는 거는 여기 호응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로 좀 밀어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럼요. 이게 성장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엄청난 자본을 쏟아내는 거고, 네, 뭐 그런 흐름인데,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네이버 출신의 네네. 하정우의 그 대통령실에 이제 AI 미래기획 수석이 다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적인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과연 성장주로서 한때는 국민주였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클로바 X를 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네,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쉽게 거기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한 하이퍼클로바 모델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치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챗GPT나 퍼플렉시티 쓰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쇼미더머니처럼 보여줘야 돼요. 성능의 개선을 보여줘야 되고, 주가가 오른 거는 뭐 하정우 센터장 글로 가서 올라간 거는 기분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늘게 돼 있잖아요. 광고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첫 번째. 광고요? 네네네. 그리고 얘네들이 그 이카머스 하잖아요. 수수료도 인상해요. 6월 달부터. 그 광고 늘어나는 거하고 부양 효과 때문에, 그다음 이카머스 수수료 인상 때문에 주가가 아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어저께 오르고 간 거는 기분 때문에 오른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하이퍼클로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밸류가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PER이 한 16배, 17배 되니까요. 과거 패턴대로라면은 아직은 더 룸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퍼클로바를 제외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는 좀 다르죠. 카카오 오르는 거는요, 카카오페이의 영향도 있어요. 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하게 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변동성 큰 코인을 조금 그렇죠. 그나마 안정화시킬 수 있게 맞아요. 그렇게 연동한다는 거죠. 뭐 1달러를 그렇죠. 1코인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우리 뭐 이제 1,000원을 1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인 자금으로는 국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뭐 미국은 그렇죠. 국채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국채를 발행할 때 유용하겠는데,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결제를 유지하는 건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카드 업체하고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한테 허용을 해줄 것인지 민간한테 다 허용해 줄 것인지, 뭐 자본금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행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고, 개별 기업 중에 그래도 카카오페이가 4,200만 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제 시스템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카카오페이를 왕창 올린 거고요. 카카오페이의 대주주가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카카오의 확대까지 생각해서 카카오가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42%가 46%.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만약에 진짜 은행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내지는 그 편에 그런 거 없이 밀어준다, 아니 밀어주지 않더라 하면은 카카오페이는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카카오가 같이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지분법으로 46%니까 카카오로 어떤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는 게 확대되면 좋겠는데,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은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국은 이제 난리 났어요. 스테이블 코인 안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누가 발행하냐면 월마트나 아마존이 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또 누구 나오냐면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주가가 그게 빠졌거든요. 근데 반대로 리포트가 나와요. 카드가 혈전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전 세계 간에 무슨 송금하고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결제하는 수단, 일반적으로 카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반박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카드를 사용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헤게모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민간한테 완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결제 수단이냐, 아니면 약간 저축 수단이냐. 4% 이자 준다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그 4% 이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결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편의를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뭐 지니언스법인가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됐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달에 하원에 통과할 때도 한 번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과연 상원에서 지니언스법이 통과해서 미국이 그걸 통과되면은 아마 그거 모멘텀은
더 확대될지 아니면 셀프 뉴스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 법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은행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카드 업체와 카카오 이런 여러 그 핀테크 업체 간의 헤게모니라든지 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서서 LG CNS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AI 그런 기대감에 맞물려 있는데 네네. 4개월 만에 이제 상장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근데 공모가를 드디어 상회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네네. 연일 신고가 행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그러니까 74,000원 선에 굉장하네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78,000원 선까지 갔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 온 것 같아요. 네? 다 온 것 다 같습니다. 왔다고요? 네네. 기대 감정이 어저께 올라간 건 제가 이해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SK그룹도 뭐 데이터센터 진다, 아마존이다 여러 분위기도 있고 좀 실질적이잖아요. 근데 LG CNS가 비싸지가 않았어요. 공모가가 그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소외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부 정책가 맞고 얘네들이 LG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를 할 때 내부 고객 말고 외부 고객으로의 판매가 늘어나면 되는데 이게 빠르지 않다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고객의 비중이 아마 지금 한 30% 될 건데 이게 빨라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목표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 지금 30% 정도에 있는 외부 고객의 비중이 빨리 올라가면 현재 목표 주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현재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현재 목표 주가가 아마 8만 원 채 안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회사지만은. 네. 단기간에 일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AI 투자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과연 30만 원까지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좀 풀어드렸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